네, 오늘 제가 4차 산업혁명 시대 식품산업 전망과 과제 그러니까 상당히 제목으로 보면 거창합니다. 거창한데 요즘 아무래도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뭐 워낙 많이 들으셔서 이걸 이제 식품산업하고 좀 접목을 해서 시장 전망을 해본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식품 산업이 직면한 환경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경기 침체. 사실 오늘 한국은행이 금리를 6년 만에 인상을 했습니다만은 그거는 이제 경기가 조금 좋아질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본도 있고 또 대외적인 이런 여러 가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올렸는데 여전히 우리 한국의 경제는 성장률이 상당히 둔화되어 있다는 것은 이제 어찌 보면은 예전같이 그렇게 성장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슬로우한 시대로 바뀌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구 구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고령화라든가 1인 가구는 세계 가장 빨리 고령화되고 빨리 1인 가구가 증가하는 나라로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인구가 정체되고 이제 2030년 가까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하락으로 바뀌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들은 결국에는 식품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수요의 하나의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요인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동 구조의 급속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다른 건 다 아시겠지만은 뭐 이 융합화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온라인 시장에서도 정말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언제 온라인 시대가 왔다고 했는데 오늘 갑자기 보니까 이게 모바일 시대가 왔다고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미 벌써 중국의 강군제는 아시다시피 모바일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모바일이 주도하고 있다는 이런 시대적인 변화를 우리가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더욱 더 강조되고 있고 크게 더 요구되고 있다 이런 시대에 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새 정부에서도 지금 사람 중심 이러한 이 경제 이러한 성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는 부분들의 이 베이스는 바로 이 사회적 책임 문제, 공정 경제라는 이러한 이 하나의 좀 터전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지금 여기 네트워크화 그리고 공유경제. 요즘 보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요즘 보니까 이렇게 보죠. 지금 요즘 세계적으로 떠오르는 이러한 글로벌 기업들은 대부분이 자기가 만드는 건 없어요. 사실 보면은 그렇잖아요. 뭐 아마존이 자기가 만드는 게 없잖아요. 그다음에 뭐 페이스북이니 다 보면은 자기가 뭘 만들어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네트워크화 시키고 대신해 주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요즘 보니까 예전에 우리가 봉이김선달이 대동강물을 팔아먹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웃기는 일이었다고 그러지만 지금은 그 웃기는 일이 아니라 지금 그게 좀 글로벌 기업들이 아주 이끌어가는 이 사업들이 공통점들이 많이 되고 있다는 거죠. 누가 그렇게 좋은 네트워크에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가느냐 이런 부분들. 우버 같은 경우는 자기는 지금 차도 하나도 갖고 있지 않으면서 남의 차를 갖고 사업을 하고 에어비앤비는 자기가 집을 하나 갖고 있습니까? 호텔을 갖고 있습니까? 전부 남의 이러한 이 주거 그걸 연결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비즈니스를 세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공유경제가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이제 제조와 서비스에서 특히 이제 이 스마트화가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이 다 스마트화와 연결되는 부분이고요. 스마트 공장 아마 이 농업과 식품 산업에서도 이런 변화가 앞으로 이제 크게 일어날 거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과 그 영향의 부분을 보면은 우리가 그 여기 보시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 그 네트워크를 통한 것들이죠. 우리 사물 연결 사람과 모든 것을 연결시켜줘서 경쟁력을 가져가는 부분이라든가 빅데이터 부분들. 또 그다음에 이제 이런 AI의 역할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보니까 이런 데이터 공유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공급 사슬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어떤 그런 어떤 그 이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서 특히 식품하고 바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이제 푸드테크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뭐 푸드테크는 사실
푸드와 테크놀로지에 우리가 합성이 되는 부분인데 뭐 최근에는 이게 ICT와 연결돼 가지고 특히 뭐 푸드테크 그러면은 주로 뭐 배달 앱이라든가 이렇게만 국한되어 있는데 사실은 푸드테크는 그보다 훨씬 더 범위가 넓기 때문에 앞으로 식품 분야의 이 ICT와의 접목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식품의 수요를 더 창출시키고 증대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이런 면에서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식품 산업의 ICT 푸드테크 적용 분야라는 게 뭐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여기서 주문 배달 검색 이런 것만이 아니라 이제 다양한 측면의 테크놀로지가 접목이 될 수가 있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소비자들이 잘 몰랐고 불편했던 부분들이 해소되면서 이런 수요가 새로 만들어지는 이런 시대가 지금 되고 있다. 그래서 스마트팜, 이제 스마트 키친 이렇게 스마트화가 진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보시면 푸드테크의 카테고리별로 놔두면은 여기 다양한 분야, 파밍부터 이 케이터링 여기 보면은 전반적으로 여기 이 내용들이 이런 카테고리 분야 쪽으로 이 4차 산업혁명이 영향을 주고 있고 앞으로 계속 이런 부분을 변화가 있을 거라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뭐 계속 이어가서 푸드테크에 관련된 이러한 분야를 참고하시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식품 산업도 사실 식품 산업이 중소기업이 사실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중소기업에 여러분들이 주민등록 이 번호가 있듯이 중소기업 쪽도 주민등록 번호가 있어요. 혹시 그 아십니까? 중소기업의 주민등록 번호 그게 뭐냐면 9988601233이에요. 이게 뭐냐 했더니 9988 하면은 여러분들 뭐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술 건배하실 때에 뭐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자 이게 건배하시는데 우리나라 전체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기업 수에서 비중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합쳐서 이게 99%라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고용이 88%를 책임진다는 거고 우리 전체 가구의 생계를 중소기업 쪽이 60%를 책임지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1, 2, 3, 3은 우리나라 헌법의 123조 3항이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요. 지금 농업계도 이번에 보니까 헌법 개정 이야기 나오면서 우리 농업의 이 가치 부분들을 이제 헌법에 담는 이런 또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식품 산업 미래를 위해서 혁신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먼저 보시면은 식품 산업이 직면한 어떤 도전 과제를 우리가 이 분야별로 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혁신은 누가 이끄는가? 결국은 사람이죠, 그죠? 혁신은 사람인데 지금 정부도 그렇고 혁신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혁신 성장에 사람 중심 혁신 성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그 슌페터가 창조적 파괴를 이야기했습니다. 창조적 파괴가 혁신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이게 결국에는 이런 창조적 파괴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결국에는 이 동기 혁신이라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한테 어떻게 동기 혁신을 불러일으킬 거냐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혁신 성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 존중, 사람 투자 이것이 이루어져야만이 혁신 성장이라는 부분들이 그 결과를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조금 뒤에 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혁신 성장은 힘으로 이루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힘이라는 것은 휴먼, 그 다음에 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마켓입니다. 결국에 뭐냐면은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사람에 의해서 혁신이 일어나는 거죠. 또 시장이 확대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생산성 혁신을 어떻게 이루는가 보면은 생산성 향상 방안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술 혁신과 의식 혁신, 동기 혁신이 있는데 그러면 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생산 요소에 보면은 자 노동과 자본과 경영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노동에는 단순하게 양적인 어떤 이 뭐 물리적인 어떤 그런 이 노동량을 투자하는 게 앞서서 여기 보시면은 교육과 임금 복지지만 신뢰관계, 교육,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제가 볼 때는 동기 혁신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은 힘으로 한다. 아까 사람 투자, 혁신, 시장 확대. 결국 이러한 힘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소득을 증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통시장이 빠르게 변하고 있죠. 그렇죠? 우리나라 유통시장이 대형화가 시작된 게 1993년도에 창동에 이마트 1호점이 오픈을 합니다. 한 25년 가까이 됐어요. 그리고 1996년도에 우리나라 유통시장이 전면 개방이 됐고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유통시장이 요동을 치기 시작을 합니다. 하는데 그런 세월이 한 20년이 이제 지났는데 이 지금 20년 동안에 그동안에 대형마트들이 성장을 많이 했는데 바로 그런 대형화들이 이제는 상당히 이제 성숙기 정체기에 들어와 있고 이제 이런 모바일 옴니라든가 그다음에 아까 편의점 같은 이런 어떤 시대적인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이런 업태들이 성장을 많이 하고 있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농업과 식품산업과의 연계 부분을 잠깐 살펴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성장 추이를 보게 되면 농업 분야는 이제 성장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안 되고 있는데 식품산업 쪽은 이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꾸준한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농업계가 성장을 하려면은 식품산업하고 손을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서로가 시너지를 볼 수 있는 이런 협력 관계를 어떻게 구축하느냐. 이게 이제 그 이명박 정부 때 이름이 이제 농식품부로 식품을 이름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 이름도 바뀌었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여전히 여러 가지 물론 어려움은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이게 보니까 협력이라는 것이 이런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대기업 쪽에서도 협력이라는 것이 그냥 협력이 아니고 그냥 포주기식이다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진정하게 제로섬이 아니라 파지티브성으로 만들어가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장이 좁죠. 무대를 넓혀라. 국내 시장은 좁잖아요. 5천만 명 시장을 넓혀야 되는데 그럼 결국에는 이제 우리 아세안 시장을 공략하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인도네시아를 방문을 했습니다만은 시장이 그동안 우리는 중국 시장에 사실은 너무 의존성이 사실은 컸었고 이걸 이제 최근에 이제 인도라든가 인도네시아라든가 베트남 쪽으로 이제 넓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식품 분야도 저는 그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저는 깜짝 놀란 게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사우스 아프리카를 갔다 왔는데 사우스 아프리카를 가보니까 거기에 사실은 뭐 한국이 거기까지 이렇게 아직까지 못 미쳤는데 거기에 이 푸드 페어를 이렇게 했었어요. 코리안 푸드 페어를 했는데 거기 여고생들이 몇 명이 왔더라고요. 여고생하고 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왜 왔냐 했더니 자기가 이 한국의 케이팝을 너무 좋아한대요. 케이팝을 좋아해서 근데 코리아 푸드 페스티벌이 열린다 해가지고 그래서 왔다는 거죠. 그래서 와서 거기에 이 음식을 즐기더라고.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먹는 거니까 나도 좋아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사우스 아프리카는 그래도 우리보다 훨씬 좀 더운 지방이고 또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를 갔더니 인도네시아도 더운 지방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매운 라면이 히트를 치고 있어요. 요즘 한때 신라면이죠. 요즘 보니까 지금 뭐 무슨 뭐 볶음면 같은 게 요즘 데히트를 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 현지인들을 상대로 지금 인기가 엄청나게 좋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가능성이라는 부분들은 그래서 저는 이게 시너지라는 부분은 그런 겁니다. 결국에는 한류라는 것은 혼자 이루어질 수 없는 거고 그 성과라는 것은 어느 한쪽을 통해서 그게 연결되어서 그렇게 해서 앞으로 그 확산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해외 시장 개척할 때 상사면을 육성하자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경제 성장 70년 80년대에는 제가 대학 졸업할 때만 하더라도 인기 직장 중에 하나가 종합 상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종합 상사가 다 어디로 갔어요? 우리나라의 종합 상사들이 어디 갔죠? 뭐 대우, LG 상사, 그죠? 그다음에 그 삼성물산은 지금 어떤 회사로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삼성물산은 뭐죠? 삼성물산은 삼성그룹의 종합 상사였거든요. 근데 삼성물산은 어떤 사람 물어봤더니 건설회사 아닙니까? 그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글쎄요. 지금 거의 투자회사가 돼 있죠. 삼성물산은 세계 자원 투자하고 이런 투자회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대기업들은 지금 종합 상사가 필요 없죠. 왜냐하면 스스로가 이제 그런 상사 역할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중소기업들은 다른 거죠. 그래서 지금 AT의 역할이 사실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상사면을 많이 육성해야 되겠다. 우리 젊은 사람들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좀 황당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매년 한 10,000명씩을 우리 젊은 청년들을 발굴해서 해외로 내보내자. 그래서 10년 동안 해보자는 거죠. 그 10만 명을 한번 해보자 했더니 이게 좀 너무 황당한 소리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도전, 해외 시장 나간다는 것은 도전이고 이건 힘든 일이거든요. 이런 것을 개척을 하고 이런 정신과 이런 또 개척자가 많아야만이 거기에 영향을 또 효과를 얻는 것이 바로 우리 제조업이라든가 또 해외로 나갈 때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식품 수출 아직 뭐 100억 부를 달성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어려움이 많죠. 지금 신선식품보다 가공식품이 이제 그나마 기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뭐 이 의존도도 보면은 일본, 중국, 미국이라는 이런 의존도가 있고, 최근에 베트남이 이제 새로운 신흥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있는데 이런 시장을 좀 더 넓혀서 우리 식품, 농식품의 수출을 더 증대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네트워크입니다. 이탈리아에 가면은 네트워크 계약법이라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네트워크 계약법을 본따서 우리나라도 입법 추진이 지금 되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이탈리아에서는 네트워크 하면은, 그러니까 기업들이 5개 기업이 이렇게 네트워크화를 하는 계약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이제 정부가 이런 세제라든가 이런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 조사를 해봤더니 네트워크 계약에 참여하는 업체와 비참여 업체들을 했더니 성과가 참여 업체가 더 높더라. 그렇게 해서 이런 어떤 네트워크화 부분들을 지금 스마트화 시대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결국에는 우리가 혼자가 아닌 연합으로 승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를 통한 이런 우리 힘을 더 길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또 규제 부분들, 이런 스타트업이라든가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새로운 어떤 시대가 오는 거고 새로운 변화가 오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가 많은 여러 가지 규제 부분들이 이거하고는 어떻게 보면 때로는 배치될 수 있고 걸림돌이 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이것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의 규제 개선이라든가 이런 변화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스타트업, 지금 보니까 이 식품 산업의 종사자 이렇게 그 변화를 보게 되면은 그 중기업 쪽은 변화가 별로 없어요, 비중이. 근데 어디가 좋은가 하면 소기업, 소상공인 쪽에서 이 종사자가 늘어가고 있는 거죠. 이건 뭐냐면은 지금 소상공인 소기업 식품 분야 쪽에서 이쪽에서 창업이라는 부분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스타트업이 제가 볼 때는 이걸 생계형 스타트업에서 기회형 스타트업으로 우리가 많이 좀 이게 바꿔줘야 되겠다. 여기서 바로 우리의 성장 동력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젊은 인재들이 이런 부분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도전을 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는 이런 역할들이 이런 스타트업들이 해줄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제가 이제 지금 한국 중소기업 학회장을 지금 맡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어요. 중소기업계에 대한 인식을, 대학생들을 전국 주요 대학 14개 대학 학생들을 한 500명을 상대로 해봤는데, 이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은 뭐겠습니까? 대기업이고 공기업, 공무원들이죠. 그리고 중소기업 벤처 쪽은 저 아래쪽으로 내려갔고 차라리 창업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죠. 중소기업 갈 바에 난 그냥 장사하겠다, 이런 이야기라는 거죠. 근데 우리 앞에 지금 선호도가 높은 이러한 직장군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뭐죠? 그런 직장군들은 상당히 안정성이 높은 데입니다. 이게 우리 젊은 청년들이 안정성을 높게 이렇게 추구하고 그렇게 선호한다는 것은 우리 한국 경제로 봤을 때는 대단히 우려가 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안정만 추구하게 되면은 우리가 성장 동력은 어디서 만들어지겠습니까? 이런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국가적인 과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스타트업들이 좀 더 키워내고 더 육성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보시면은 특히 소규모, 여기 보시면은 이런 소공인, 소기업 비중이 늘어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생산자의 기업가 정신, 아까 경영 혁신이라는 게 부분이 일어나면은 바로 이런 기업가 정신이 고취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 혁신이라는 부분에서 우리 기업가 정신이라는 어떤 그런 고치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융합 시대입니다. 상생 협력으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가자.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상생 협력이 일어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4차 산업혁명은 특히 농업계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농업계와 식품 산업이 좀 더 융합적으로 해서 시너지를 키울 수 있는 이런 방안 모색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 물론 여러 가지 사례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변화를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이것을 우리가
하나의 기회로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이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준비하고 이것을 어떻게 응용하고 이걸 어떻게 성과를 만들어내느냐에 우리의 몫이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간 산업의 효과를 좀 높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일단 제가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고요. 여러분들께 우리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고 마무리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